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네. 예. 자,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좀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소식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1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제 경북 영천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을 합하면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이 7명이었는데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지역별로는 경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충북 4명, 경남 4명, 전북 2명, 충남 2명, 울산 1명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폭염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허브 클리닉의 냉방 기능을 강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간격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고 하고요. 또 병원과 클리닉 등 야영지 내 병상을 50여 개에서 150개로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서 중대본 1단계를 어제 오후 6시부로 가동을 했고요.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관계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온열 질환자 상황 관리 또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자체들은 온열 질환 응급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취약 지역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해운대나 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기를 식혀주는 쿨링 포그를 가동해서 피서객의 안전을 챙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축구 경기장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 상암 경기장에서도 이 쿨링 포그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곤 했었습니다. 요즘 이 쿨링 그러니까 안개처럼 쫙 물이 이제 분수처럼 나오는 거죠. 안개식으로 맞습니다. 분무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자 가장 많았는데 경북 지역이 워낙 이제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 폭염 비상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학 아닌가요? 네. 근데 뭐 학교별로 이제 방학에도 수업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단축 수업이나 이런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학생,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고요. 사회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더위 쉼터 확충, 양산대여소 설치, 생수 무료 보급, 도로 열기시키는 살수차 동원 등의 폭염 대비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봤는데 요즘 그 도로에 이제 중앙선 가운데 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종종 그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런 날씨에도 농사나 혹은 야외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쪽방촌과 같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하죠. 네. 뭐 그거야 당연하고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게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이제 멘트 따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순살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 비아냥거리는 그 골조가 철근이 좀 부족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회가 왜 존재하냐면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국민이 모든 일에 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고 수준, 최고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아까 저도
이 방송국 오면서 왜 요새 차에다 온도계가 있잖아요. 바깥 기온. 네. 38도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예, 38도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휴식 시간을 몇 시간 휴식 이러지 말고 온도별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도 이상이 됐을 때에는 뭐 3시간이라고 1시간 휴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작업장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35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 1시간이라고 30분 휴식이라든지,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모 기업에서의 작업장도 지금 노조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그런 합리성을 좀 띄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획일적으로 그냥 뭐 조금 일하고 뭐 몇 시간 일하고 쉬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작업장마다 온도에 따른 그 휴식 시간의 설정이 전 법적으로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농촌이 문제인데, 농촌 같은 경우에 지열이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요새?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55도까지, 지열이 55도까지 낮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땡볕에서 지열이 5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서 일하시니까 이게 정말 온열 질환에 걸리셔서 아주 불행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는 좀 더하죠. 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좀 이럴 때에는 아침하고 아주 이른 아침하고 저녁 때 말고는 낮에는 좀 일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 예전에 덥다라고 하면 어른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울 거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날씨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아우 진짜 있잖아요. 차 타고 오면서 보는데 38도 올라가는 걸 보고서 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7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참모들도 상당수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국 각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려는 뜻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 여름 휴가 때를 생각해보면 지역 방문 일정 취소하고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해 생각해보면 뭐 뮤지컬, 연극 이런 관람도 했었고, 그런데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휴가를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네? 관심이 많아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처음 들었어요 저는. 네. 예.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휴가를 낸 만큼 윤 대통령이 재충전뿐 아니라 향후 전국 구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뒤에 또 소폭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개나 3개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인사 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대통령의 공식적인 휴가 시작됐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휴가 이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릴 텐데, 소폭 개각의 가능성,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대통령은 뭐 휴가 갔을 때 책 안 읽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그죠? 살펴보지 못했는데. 네. 아니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양쪽 대표는 막 초인적인 독서량을 과시하려고 막 책을 막 3권 4권씩 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소폭 개각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 휴가 갔으면 휴가 간 동안 그 인사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게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시작됩니다. 8월 달부터. 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지지율에 타격이 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권의 지지율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여론한테 이 여러 가지 진솔하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2015년 제가 2015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2020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막 돌기 시작했고 네. 탄핵에 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21년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반적인 선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거는 2016년이기 때문에 2015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5년 7월 지금하고 똑같죠. 네. 2015년 7월 넷째 주서부터 2015년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2에서 뭐 34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32에서 34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에는 8월 넷째 주부터 급상승을 합니다. 45%로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8.25 합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남북 간에.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이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판문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북측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내서 어쨌든 뭐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지율이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을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윤 대통령은 휴가 가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번 선거가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지는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개각은 뭐 굳이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 패턴을 보면 인사 문제가 꼭 나오면 꼭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통상자원부랑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처가 글쎄 뭐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옹호했다가 같은 논란에 휩싸인 양이원영 의원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 이어서 청년층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저 자신을 생각하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정치 참여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글이 한 차례 수정된 겁니다. 약 3시간 전에 올린 글에서는 나이 많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적었는데요. 한 차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글을 수정하면서 사과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같은 날 본인의 SNS에 이 김혁신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에 대해서 맞는 얘기라고 동조하는 한편 사실상 노년층을 겨냥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는 의사를 단톡방에서 의원들에게 표현했다라고도 전했고요. 이번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사과한 만큼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위원장을 임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혁신이 해체하라 선언을 하다 압박하고 있는데요. 혁신이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혁신위의 목표 왜 혁신위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혁신을 통해서 지지층의 외연 확장 이런 것을 꾀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혁신위가 과연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이유가 바로 어제 김은경인가요? 저 위원장 이름이 네. 김은경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게끔 행동을 해가지고는 혁신의 목적인 합리성을 보여주고 유연성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중도층을 흡수한다라는 데 분명히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당시 김상곤 전 장관이 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상곤 혁신위는 굉장히 그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여론한테. 예? 당 구성원들은 뭐 기분 안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김상곤 혁신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혁신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최소한 당 구성원들의 신뢰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혁신위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까? 아니면 당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까? 아마 이것은 누구보다도 혁신위원들이나 혁신위원장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론의 지지도 못 받고 만약 신뢰도 못 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혁신위는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동관 발언 여야 공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어제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인사청문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 등을 고리로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거듭 부각하면서 지명 철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딱지를 붙여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비판을 했고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 이력이 있다고도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후보자가 방송사의 좌편향 선거보도 견제 활동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문건이 진실한 문서인지 정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왔는데 2017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을 지시한 게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을 시켜 방송 장악을 지휘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내정한다니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 또 아들의 학폭 의혹, 배우자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홍석준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이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에 대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의 언론인 출신 인사들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두현 의원의 경우에는 YTN 라디오에 나와서
노형화된 공영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 것을 남도 할 것이라는 이걸 재발절인다라고 하지 않나라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 없다. 언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 공산당 기관지로 비유한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물론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할 때에는 뭐냐면 현 여권, 현 여당이나 여권은 지금 현재의 방송 환경이 지나치게 좌편향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제가 좀 든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야 의원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당은 누구였죠? 또 퀴즈.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딴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시간 조정하고 있어요. 시간 조정.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나네요. 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이 어디죠?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죠.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여야 부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정의당을 불러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을 몇 번 보다 보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새는 뭐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송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본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 논란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정 방송사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정당에서 관심 갖는 데는 TV일 것 같아요, 라디오일 것 같아요. 예? TV일 것 같아요, 라디오. 라디오요. 왜요? 뭔가 정치 관련 사안을 라디오에서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감이 좋았나요? 감이 좋았어요. 네. 이 이러면 안 돼. 네. 라디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라디오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은 좀 진보 성향으로 가고 어떤 프로그램은 보수 성향으로 가야지 한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게 진보 보수의 균형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송사 안에서. 한 방송사 안에서. 그럼 뭐 두 가지 방송사 안에서 이 방송사 저 방송사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든 착각이든 그러한 논란이 불거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방송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는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지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딴 생각이 많아요. 딴 생각이긴 하죠.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20일 내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예. 민주당이 이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은 그럼 어떤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고 여당은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칠 거로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MB 정부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행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력을 아주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학폭 문제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학폭 의혹 문제인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사청탁 의혹 문제인데, 네. 인사청탁 의혹 문제는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 측의 주장은 뭐냐면 받고 나서 저녁에 퇴근해서 돈 받은 거 봉투 안에 돈 들어가 있는 거, 봉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 백이요, 쇼핑백. 네. 안에 돈 들어가는 걸 보고서 곧바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서
즉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인지 다음날 아침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두 번째 그 즉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동관 후보가. 그래서 신고를 해서 본인을 계기로 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증인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이 자녀 학폭 의혹 문제인데 이 학폭 의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꾸 이제 민주당 측은 뭐 피해 학생이 4명이다, 3명이라 그러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그 사실 일반적인 학폭의 패턴은 뭐냐면 피해 학생들이 자진해서 나갑니다. 네. 예? 내가 나 이런 일 당했다. 일반적인 패턴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가게 되는 건데 만일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를 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걸 보면서 여당은 대응을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또 대응을 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가래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예,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